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 내린 폭우로 침수와 산사태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됐던 메디케이드 자격 조건이 종료된 후 자격을 상실한 많은 수혜자들이 무보험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영업용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당한 한 트럭 운전사가 면허를 발급하는 관청 건물에 트럭을 몰고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들을 위한 조혈모 세포 이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넘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30분께 뉴욕 맨하튼 지방법원의 15층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이런 일은 전에 일어난 적이 없고 법학자들도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며 이것은 정치적인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미국을 향한 공격이고 자신은 여기 있는 게 자랑스럽다며 이것은 진정 정적을 향한 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며 34개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입니다.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확정된 형사사건은 이 건이 유일합니다. 재판 첫날인 오늘부터 첫 주간에는 12명으로 이뤄지는 배심원단 선정이 이뤄집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6주에서 8주로 예상되는 재판 일정 내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예상되며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중 4회 열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기간 야간 시간대에 선거 캠페인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재판이 열린 맨하튼 지방법원 인근에는 새벽부터 많은 취재진이 몰려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습니다. 일부 취재진은 방청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날 밤부터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 내린 폭우로 침수와 산사태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마우이 섬과 오아후 섬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14일 하와이주 당국은 조시 그린 주지사가 카우아이 섬 폭우 피해 대응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2일까지 긴급 구호 활동을 벌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린 주지사는 지난 11일부터 12일 발생한 악천후로 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에 발생한 피해와 홍수, 산사태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11일에서 12일 하룻밤 사이 카우아이 지역에는 최대 254mm의 폭우가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국립기상청 호놀룰루 사무소는 리우에 공항에서 기록된 하루 강수량이 1996년의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우아이 카운티에 따르면 와일루아 대교의 쿠이오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가 침수돼 폐쇄됐고 할레코로드 인근에서는 파토리 발생하거나 전신주가 쓰러지고 소규모 산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하와이 대부분 지역에 오늘까지 추가 폭우와 뇌우가 예상된다며 마우이 섬과 오아후 섬에 홍수주의보를 유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와이는 기후가 온화하기로 유명하지만 근래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됐던 메디케이드 자격 조건은 지난해 4월 1일 종료되는데요. 그 후 많은 수혜자들이 보험 혜택을 잃은 채 무보험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메디케이드 자격 완화 조치가 끝난 후 수혜 자격을 상실한 2천만 명 가운데 23%인 약 460만 명이 여전히 보험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예상 집계 수치인 1,500만 명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수혜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23%는 비용 부담과 갱신 절차의 어려움, 자격 증명의 복잡함 등의 이유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0%는 메디케이드 자격 박탈 사실에 대해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탈 전 재등록을 시도한 비율은 64%였고 이 중 78%가 갱신 절차를 시작했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갱신자 중 77%는 재정증명서를 요구받았고 54%는 거주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등록은 연중 언제나 가능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박탈자는 응답자의 58%에 불과했고 40%는 신청 기한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자격 박탈자의 56%는 필요한 진료를 받지 않고 재신청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3천만 명이 메디케이드 갱신을 대기 중이며 4,360만 명이 갱신에 성공했다고 보고됐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영업용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당한 한 트럭 운전사가 불만을 품고 면허를 발급하는 관청 건물에 트럭을 몰고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께 텍사스주 브랜햄에 있는 공공안전부 청사에 대형 세미트레일러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2세의 클레나드 파커가 운전하는 대형 세미트레일러가 이 건물로 돌진하면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14명이 다치고 이 중 1명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사망했습니다. 범행을 한 트럭 운전사 클레나드 파커는 트럭을 몰고 이 건물에 돌진한 뒤 또다시 들이받으려고 후진하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에 제지당한 뒤 붙잡혔습니다. 다치지는 않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파커가 전날 텍사스 공공안전부에서 영업용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커는 이런 면허 갱신 거부에 불만을 품고 다른 사람의 트레일러 트럭을 훔쳐 이번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파커가 이전에도 방화와 무단 침입 등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는 무면허 차량 이용, 체포 회피, 가중된 흉기 공격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들을 위한 조혈모 세포 이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난치성 혈액 종양을 앓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포청은 재외동포 보듬기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51개 재외공간과 106개 한인회에 재외동포 조혈모 세포 이식 환자 지원 사업에 관한 안내책자 등 홍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조혈모 세포는 자기 복제로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 등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등 다양한 혈액암 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지난해 12월 동포청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의 협약을 맺은 뒤 이식 절차의 원활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포된 홍보자료에는 기증 희망자 모집 사업을 비롯해 재외동포 혈연 간 조혈모세포 이식 진행 시 상담과 검체 채취 등을 지원하는 이식조정 지원 사업, 재외동포의 조혈모세포 채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등이 소개됐습니다. 이기철 청장은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거주국가에서 타인종 간의 낮은 백혈구 항원일체 확률로 혈액 종양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재외동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저렴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새로운 주택계획 시티 오브 예스의 세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주택 기회를 위한 조닝 변경안에는 주택가조 유연성 제공과 오피스 건물의 주택 전환을 위한 규정 완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계획은 조닝 규정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10만 채의 아파트를 새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모든 다가구 건물은 편의시설 면적이 주거용 바닥 면적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전체 바닥 면적에서 편의시설 공간을 빼고 용적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주거 유닛이 지역 중간소득의 60% 이하 세입자에게 제공될 경우 개발자는 20% 더 많은 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이 밖에 1990년 이전에 지어진 오피스 건물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교회나 학교와 같은 기존 건물이 있는 넓은 부지에도 추가할 공간이 충분하다면 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전철역에서 0.5마일 이내의 넓은 부지에 3층에서 5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지며 뒷마당에 별채나 차고, 지하실 등을 주거시설로 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은 저렴한 아파트 허용 밀도를 높이고 시민들을 위한 더 많은 저렴한 주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잇따른 투신 자살이 발생하며 폐쇄됐던 뉴욕의 관광 명소 베슬이 새로운 안전 조치를 마련한 후 연말에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허드슨 야드 개발 프로젝트를 맡은 베슬 운영사 릴레이티드 컴퍼니즈는 베슬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강철 그물망을 여러 계단에 설치하는 계획을 확정했다며 올해 말에 베슬을 찾는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슬은 특유의 벌집 모양 디자인과 탁 트인 전망 덕분에 2019년 개장 이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뉴욕 시가지와 허드슨 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다 약 2억 달러가 투입된 영국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 토머스 헤드윅의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리 등 외관재 없이 계단으로 이뤄진 데다 허리 높이 정도의 낮은 난관으로 인해 이곳에서 투신하는 사람이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1년 14세 소년의 투신 사건 이후로 불과 1년 반 만에 임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2019년 3월 개장 이후 2021년 8월 폐쇄까지 투신 자살자만 4명에 달합니다. 이날 운영사 측은 베슬의 정확한 재개장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2개 층은 전부 개방되지만 이후에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부분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또 베슬의 최상위층은 안전장치를 추가하기 힘든 만큼 폐쇄된 상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한편 새롭게 설치될 강철 그물망은 모든 손상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고 악천후나 강제 절단 시도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운영사와 관계자들은 이번 안전 개선이 또 다른 비극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4월 불법 노점 단속의 권한을 청소국으로 이전했는데요. 그 이후 전체적인 단속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월 1일 뉴욕시는 불법 노점 단속기관을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에서 청소국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선스 발급은 여전히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이 맡고 있고 인스펙션은 보건국이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시 전역에서 티켓 발부는 22% 줄어든 1,587건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브롱스 지역은 이와 대조적으로 2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커뮤니티 디스트릭트 8, 9, 11 지역에서는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조슈아 굿먼 청소국 대변인은 경고를 먼저 하는 절차를 지키고 있다며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목적에 맞게 활동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에릭 애담스 시장은 지난해 3월 불법 노점 운영 단속 권한 이관과 관련해 노점상은 뉴욕시 경제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불법 노점은 건강과 청결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플러싱과 같은 한인 밀집 지역에서는 의심 노점상이 92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컴퓨터 칩 제조 및 연구 클러스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 64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제안된 프로젝트는 텍사스를 최첨단 반도체 생태계로 이끌 것이라며 미국이 이를 통해 10년 안에 세계 최첨단 칩의 20%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적어도 17,000개의 건설 일자리와 4,500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 테일러에 있는 삼성 클러스터에는 4나노미터와 2나노미터 칩을 만드는 공장 2곳이 포함됩니다. 또 연구개발 전용 공장과 칩 부품들을 포장하는 패키징 시설도 들어섭니다. 북한 인권단체 프리덤 스피커즈 인터내셔널은 지난 13일 하버드대 화이자 강요홀에서 탈북민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탈북민 참가자들은 대회에서 북한에서 겪은 인권 침해와 장애인 인권, 중국 내 여성 인권, 탈북민으로서의 정체성 등
자기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현실과 관련한 다양한 발표를 했습니다. 대회 우승자는 탈북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주제로 발표한 김명희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17세에 탈북한 김 씨는 인신매매 등 중국에서 북한 여성이 겪는 인권 침해 경험을 알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8세에서 16세를 대상으로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윌리엄 B. 마그나렐리 뉴욕주 하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번 법안은 2016년 이후에 제조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8세에서 16세 연령의 탑승객이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경찰은 탑승객이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할 경우 해당 탑승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5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전국에서 전세버스 교통사고로 20여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11일 뉴욕시 소방국 구급대원들에 대한 방탄조끼 제공 및 자기 방어교육 의무화 패키지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조셉 보렐리 시의원이 상정한 조례안은 뉴욕시 소방국이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방탄조끼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구급대원들에 대한 자기방어 교육 역시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대원에 대한 공격은 363회에 달했는데 지난 2011년 15회와 비교할 때 무려 2230% 급증한 수치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하지만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도 종종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